예, 미디어 모네와 주체적 사고 10주차 공부를 합시다. 10주차의 주제는 가족과 사회, 예, 가족과 사회, 변화 확장하는 가족의 재발견, 이런 그 주제로 또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이제 그 자료가 또 8장까지는 이 알기 쉬운 사회학에서 가져왔고, 9장부터 21장까지는 밑에 보면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장별로. 9장부터 21장까지는 가족의 발견, 에서 좀 빌려와서 우리 10주차 수업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사회, 변화 확장하는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또 스캔했던 자료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져 있어서 좀 바로 잡고 난 다음에 하죠. 뒤에가 어, 이쪽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일단 줄이고, 더 많이 줄이고, 그런 다음에 바로 세워보고, 이렇게 하지요. 음, 좀 삐뚤어졌네요. 가족과 사회 8장 가족. 가족. 이제 무엇이거나 어떤 걸 정의하는 거, 개념을 풀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쉽지 않은가요? 가족도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여기도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우리는 가족이 뭔지 알잖아요. 그것도 이제 관점에 따라서 그럽니다. 가족을 정의할 때는 보통 미국 인류학자 모독의 정의를 고전적으로 들고 있는데, 모독은 현존하는 뭐 250개 사회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가족을 정의하고 있냐면, 가족이란 공동의 주거, 일단, 그다음에 경제적 협력, 그리고 출산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이 집단은 양성의, 남성과 여성, 양성의 성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성관계를 유지하며 가족 내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근데 이제 최근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의 틀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예. 하여튼 그들 사이에는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친자녀 혹은 이방의 연찬이를 포함하고 있다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모독. 미국 인류학자 모독의 정의에 따라서, 모독은 핵가족의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인 가족 형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가족의 기능에 대해서는, 공동 거주, 함께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 협력, 그 다음에 출산, 그리고 교육을 통한 사회화. 그의 정의는 가족의 기능을 잘 설명하고 있지만, 이제 가족 형태를 핵가족에만 국한시킨 한계, 그렇죠? 핵가족은 이제 에, 아버지, 어머니,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족을 핵가족이라고 하죠. 가족 형태를 핵가족에만 국한시킨 한계를 갖고 있죠. 그렇죠. 예. 우리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는 3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뭐 이렇게, 3대. 물론 21세기 한국에서는 3대로 이루어지는 가정은 찾아보기 어렵죠. 지금은 이제 핵가족 또는 핵가족이 아니라 단독 가구도 많이 있잖아요. 비혼 가구. 그러니까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근데 이제 지금 모독의 그 정의에 따르면 그랬다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가족의 기능을 잘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가족 형태를 핵가족에만 국한시킨 한계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버제스와 로크, 이 사람들도 이제 뭐 다양하게 그 어떤 속성들을 들어서 가족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가족은 결혼과 혈연 및 양자 유대를 바탕으로 결합한 인간의 집단이다. 단일의 가계를 형성하고 가족성원으로서의 사회 역할에 따라 서로 관계를 맺으며 공통의 문화를 창조 유지하는 집단이다. 모독의 규정보다는 폭이 좀 넓고 오늘날의 가족을 정의할 때 널리 받아들여지는 그런 개념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런 그 서구학자들의 가족에 대한 정의와 달리
한국 학자들 가족에 대한 정의는 조금 이제 김두한 에 의하면 가족이란 뭐냐? 일반적으로 영속적인 결합에 의한 부부와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형성된 생활 공동체. 그래서 부부가족 또는 핵가족을 또 이제 가족의 전형적인 형태로 봅니다. 제주석 같은 경우는 가족을 가계를 공동으로 하는 친족 집단, 간단하게 부부가족, 직계가족 등에 구애받지 않고 가계를 공동으로 하는 소수의 근친자로 구성된 집단을 파악해서 가족의 기능적 요건, 가계를 공통으로 하는 친족 집단, 간략하게 좋군요. 이렇게 가족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르고 가족의 형태와 기능도 전통사회와 현대사회 그리고 나라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있죠. 예. 어떤 남녀의 집단을 가족이라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뭐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 자, 가족의 다양한 구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번 또 봐볼까요? 부부의 결합, 가족을 구성하는 데 있어 부부의 결합은 가장 이제 근원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부부의 결합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배우자 수가 한 명인가 여러 명인가? 참. 예. 복수 배우자가 허용될 때 이건 이제 조선시대는 그랬죠. 소위 그 사대부들 양반 계층에서는 허용됐습니다. 예. 그리고 결혼 후에 어느 쪽 배우자 혈통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이제 남성, 그렇죠? 어, 어느 쪽 부모의 가족과 동거할 것인가? 그다음에 배우자 수, 이렇게 적응이 잘 안 되죠? 예. 그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로서 결합하는 단원제는 인간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죠. 남녀 성비, 경제적 이유, 그리고 애정을 바탕으로 하는 부부관계 본질적 측면 때문에 가장 보편적이고 규범적인 결혼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혼의 비율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한 사람 일생 동안 여러 명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죠. 이를 연속적 단혼제, 연속적 단혼제. 이를테면 재혼도 하고 또 세 번 결혼하고 세 번 이혼하고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사실 뭐 많이 봐요. 그렇죠? 어.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의 결혼 형태는 대체로 아니지만 세 사람 이상의 남녀가 동거하는 결혼 형태, 복혼제. 한 남자가 동시에 두 사람 이상의 아내를 취하는 일부 다처제. 이건 이제 그 조선시대에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경우는 이런 형태가 있었죠. 왕은 뭐, 그 소위 부인으로 맞이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왕권의 강화, 자녀의 생산과 관련해서 막 그런 이데올로기랄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러긴 했겠지만 일부 다처제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봐요. 그다음에 이제 또 외국의 어떤 경우는 이제, 한 여성이 여러 명의 남자를 배우자로 맞이하는 일처 다부제. 우리는 좀 낯설죠. 예. 이런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도 남녀 성비, 경제 여유 등의 문제로 인해서 모든 남자가 여러 명의 부인을 둘 수는 없고 일부 계층에서 일부 계층에서 자, 그다음에 가계 계승 혈통이 예. 이거 뭐 길게는 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예.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우리 가족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이제 가족의 형태, 지금 보면 가족의 형태, 그리고 가족의 뭘 봤습니까? 가족의 형태하고 가족의 어떤 그 종류를 기능별로 이렇게 좀 나눠서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부계 혈통을 따르기는 하죠.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의 성씨를 따르죠, 일반적으로. 근데 그것을 이제 그렇지 않고 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을 따라서 같이 한 자씩 이렇게 배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최근에 민법은 어머니의 성을 따라도 선택해도 되는 걸로 지금 개정이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요. 근데 서구의 유럽의 경우는 결혼하면 여성이 지금 한국 사회는 결혼해도 여성의 그 성씨는 그대로 쓰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은 남성의 성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예. 그건 뭐 어느 것이 더 이제
남녀 평등이라든가 이런 것에 더 좋겠다는 네, 그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 내부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형식상으로 보면 이제 서구가 그 여성이 자신의 성을 남편의 성씨로 앞에 그 두어야 하는 것을 보면 조금 더 아니면 내가 가치 판단을 벌써 내리고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겠다 보고요. 그 다음에 가부장제 가족 형태는 가부장제는 이제 가정 내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즉 그 아버지를 중심으로 어떤 그 체계가 그 이루어진 가족 형태를 가부장제 가족 형태라고 하죠. 가부장제 가족 형태는 많은 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유형이죠. 다만 현대 가족에서 가부장권은 점점 약화되고 가족 생활을 위한 경제권과 결정권은 일반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보면 이제 여성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고, 최근에 이제 젊은 친구들은 다 직장을 갖죠. 근데 이제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서 어머니는 가사 노동만 했잖아요. 근데 그 가사 노동은 임금이 주어지지 않은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남편 아버지로부터의 생활비를 가지고 사용하는 그러니까 전에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가족 생활에 있어 부부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자신의 생활 영역에서는 각자의 행동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반면에 자녀 문제에 관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의논하고 결정하는 유형이 이런 현상은 부부 간의 권위 소재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기보다는 비교적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더라. 뭐 이게 이제 가장 지금 바람직한 우리의 형태죠. 가족 구성원의 범위를 핵가족, 확대가족, 뭐 그건 크게 의미가 없겠고 우리 경우는 자 오늘 핵가족으로서의 부분 여러분 지금 대부분 핵가족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뭐 일부는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함께 사는 그런 가족 형태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핵가족 부모님과 자녀로 이루어진 이 핵가족에서의 부부는 애정을 바탕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개인적 선택이 중요시되죠. 부부간의 평등한 의무와 권리를 이제 강조하고 대신에 부모에 대한 책임을 상대적으로 감수하고 친족과의 관계도 독립되어 있고 그러나 핵가족 구성원들 간의 정서 유대 강화 그다음에 부부 간의 결속은 매우 강조되고 이렇죠. 근데 핵가족이 현대사회에서 합리적이고 기능적이다 라고는 인정하지만 가족의 안정성에 취약하고 쉽게 가족 해체로 그러니까 이제 아니 뭐 이 가족 해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죠. 부부간의 신뢰가 깨졌거나 그 결혼 전에 기대했던 여러 어떤 요소들 우리 전혀 아니라면 굳이 그 참아가면서 수십 년을 함께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나도 보긴 봐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대가족, 뭐 핵가족 그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가 아니겠습니까? 가족 형태라든가 기능이 변화해 가고 있다. 일단 가족 기능의 변화를 먼저 봅시다. 가족이 사회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사회 전속과 관계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건 뭐겠습니까? 재생산이죠. 이제 사회 노동력으로서의 아이를 이제 낳고 기르는 역할이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수행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저출산의 문제 좀 더 보긴 봅시다. 어쨌든 가족은 여전히 사회의 유지 존속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이제 가족의 기능이 좀 변화되고 있다 하는 것인데 어떻게? 첫째, 경제적 기능의 변화.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가족은 생산과 소비를 함께하는 그런 이제 경제 공동체였다 이런 얘기죠. 근데 오늘날은 생산과 소비 활동이 분리됐죠. 가족은 소비 기능의 주체. 그렇죠? 우리는 생산보다는 특히 도시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가족 구성원의 직업이나 수입 정도에 따라 가족의 소득 수준도 달라지고 이것이 생활 기회나 생활 양식 차이를 가져오고 가족 내 다른 문제 이제 그렇죠. 어떤 경제적 기능이 일단 뭐 생산과 소비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변화됐다. 두 번째,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해오던 출산 및 성행의 규제 기능이 변화됐다. 일테면 과학기술 발달로 임신과 출산, 인후기능 조절이 가능함에 따라서 성생활의 자유와 생과 관련된 각종 향락 산업이 발달했다.
성생활의 만족이 결혼생활 만족의 주요 요인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중요한 요인이 되죠. 그 아이를 이제 그 출산하거나 출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성생활의 만족도 여부도 젊은 가족 그 부부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남아선호 사상과 그다음에 소수의 자녀로는 추세가 함께 작용해서 성비의 심각한 불균형. 지금 보면 내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내가 책상 앞에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전에 한번 어떤 그 자료를 봤는데 성비의 불균형이 심각하지요. 어, 지금 아마도 지금 10대, 20대에서는 여성의 그 인구수가 남성보다 좀 더 상회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결혼 정년기도 이제 많이 이제 올라갔는데, 소위 결혼 정년기라서 남성은 여성과 되면 그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게 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거죠? 금방 얘기했던 거. 그래서 이제 그 어, 성비 불균형도 있겠고, 또 이제 어떤 경제적 문제가 크게 작동하는 요인으로 인해서 한국의 중년 남성, 그 주변부에 살고 있는 사회 경제적 위치가 좀 취약한 중년 남성이, 한국의 중년 남성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제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지역의 20대 젊은 여성과 국제 결혼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문화 이제 이민자 가족 이런 형태죠. 그래서 다문화 사회,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자녀의 양육 및 사회와의 기능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현대가족에서 자녀는 농경사회처럼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노후의 사회보장책도 아니죠. 자녀 수는 뭐 하나 아니면 둘, 많으면 셋 이러는 것인데, 순 높은 교육에 따른 이제 자녀 양육 기간 연장,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 부담, 그러니까 그 뭐 이제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리 딸 있고 아들 있는데, 뭐 대학원까지 다 공부하고 또 뭐 사실은, 예, 하여튼 그리고 이제 부부간에 그 가끔 푸념이, 자녀들에 대한 애들 낳았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어느 부부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AS가 끝이 없다. 아직 우리 아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또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으면 또 직장생활 다 해야 되니까 우리가 또 아이도 또 좀 일정하게 좀 돌봐야 되기도 하고, 대체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AS가 끝이 없다라고 이제 좀 웃으면서 푸념하기도 하죠. 이렇게. 예. 그다음에 방 그거죠. 취업 부부의 증가에 따른 자녀 양육 문제 해결책, 입시 유지, 교육제도, 부모 지나친 교육률, 자녀의 과잉보 이런 문제가, 예. 그다음에 가족의 정서적 기능의 강조. 아, 가족 구성원들이 사회생활에서 받게 되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어디서 해소할 거냐? 가족 내에서, 예. 그래서 부부간의 애정이 결핍되면 이 가족은 정서적 기능에 장애가 이루어질 수 있죠. 가족은 쉽게 와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폭력적인 가장, 가정 폭력, 가족 해체로 이어지는 그런 매우 부정적인 형태를 보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다시 가족의 사회보장 기능과 관련된 표현. 전통사회에서 노인은 가족 내에서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하고 사회적 존경의 대상이 됐죠. 근데 오늘은 더 이상 이런 역할을 기대하지 못하죠. 꼰대, 틀딱 뭐 이런 그 비아냥을 받으면서 어, 그런, 예, 한국 사회에서 노인들의 그 나이 들면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 입은 닫고 지갑은 열고, 예, 그래야 그나마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지갑을 두툼한 지갑을 갖고 있지 못한 노인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가족의 형태와 기능이 굉장히 많이 변화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가족의 기능은 뭐가, 여가의 기능? 여가. 시간을 내서 뭔가
뭐 즐기는 활동을 말하죠. 가족 단위 여가, 가족 단위 여가. 이것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면 가족성 간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더라. 가족 중심의 여가, 뭐 어떤 스포츠를 같이 즐기거나 아니면 이제 일반적인 것이 뭡니까? 가족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것이죠. 예. 자, 가족 관계 지금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가족 기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지금 쭉 한 5가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렇죠? 예. 가족 관계도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가족은 배우자의 선택 방법이라든가 선택 기준, 결혼한 부부, 그러니까 그 한 몇 주 차에 했습니까? 7주 차인가요? 8주 차인가요? 8주 차. 8주 차 정도 되겠는데, 그, 아, 제인 오스틴 소설, 오만과 편견 살펴봤죠? 사회, 예, 그 어떤 시장으로서 사회, 예, 그러니까 결혼도 이제 소위 하나의 시장에서 상대의 조건이 현실적으로 조건에 대한 어떤 만족도, 하나의 시장에서 그러니까 상품을 이렇게 이제 거래하는 것처럼 가격과 소위 가성비 가격과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능이라든가 가성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상품을 이제 시장에서 골라서 구매하죠. 그런 것처럼 결혼 시장에서 그 상대와의 어떤 조건의 어떤 그 결합, 이것이 현실적으로 외면할 수 없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가족은 배우자의 선택 방법, 선택 기준, 결혼 후 부부 간의 어떤 적응, 부부 생활에서의 적응, 부모 자녀 관계 이런 것에서 전통적인 가족과는 아주 다른 뭐가 있나요? 배우자의 선택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의 선택이,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1910년대 이광수가 무정이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그 좋은 풍습을 봉건적인 낡은 인식으로 혁파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자유연애를 주창한 겁니다. 자유연애가 뭡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가족 제도에서는 어, 이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부모들이 양쪽의 부모들이 서로 이렇게 뭐 정혼의 형태로 사실 지금도 보면 이제 일부겠죠. 일부 그 돈이 많은 뭐 경제 권력이나 정치 권력이 많은 갖고 있는 쪽에서는 그렇게들 한다고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이렇게 짝지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잖아요. 이게 이제 자유연애죠. 이광수가 무정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자유연애. 이렇게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에서 이제 현대적인 가족의 형태에서는 이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각 개인의 주체적 선택권이 이제 보장되고 또 그렇게 되고 있죠. 예. 그래서 개인의 의사가 중시되는 이제 자유 교제혼이 지금 이제 일반적이죠. 뭐 중매라거나 이제 특히 결혼 뭐 업체도 이렇게 많이 이제 그 활용하기도 하지만 그건 이제 소개 내지는 정보 제공 정도, 최종적인 판단은 개인이 하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제적 안정의 필요성 때문에 맞벌이를 원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녀 양육의 문제와 가사에 대한 책임 공유에 있어서는 남성들이 여전히 이제 이중적 태도, 그러니까 남성도 이렇게 가사 노동에 종사하긴 하지만 대체로 맞벌이 부부 여성들의 경우에 똑같이 밖에서 이제 일을 하고 힘든데 이제 집안일은 그 어떤 부분은 이제 그 뭐 요일별로 아니면 업무별로 그 딱 분담해 놓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요즘 부부는. 음. 그런데 이제 또 푸념하기는 대체로 그러더라도 이제 또 자녀 양육의 문제라든가 이것도 이제 여성이 좀 더 많이 분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부부는 결혼을 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친족의 범위가 좀 축소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은 친족 범위가 축소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요. 뭐 촌수로만 따져서 뭐 사돈네 사촌까지 다 이렇게 왕래를 글쎄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예.
자,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무엇인가? 자, 현대 가족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나요? 가족 해체, 빈번하게 가족 해체.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과 애정을 바탕으로 결합되어 있는 핵가족에서는 부부간의 감정 조절과 인격적 융합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가족의 안정성을 쉽게 위협받을 수 있죠. 예, 그렇죠? 음. 왜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가? 오늘날의 결혼은 더 이상 세대 간의 재산이나 지위를 계승하려는 그런 의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성의 점차 경제적 독립할 수, 이제 사실은 이것이죠. 여성의 경제적 독립, 주체적 생활 기반이 이제 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난 매우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서적 만족이라든가 경제적 만족이라든가 또 뭐 어떤 성적 만족 이런 여러 가지 만족을 얻지 못하면 이혼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사유 낙인도 사실은 뭐 그 TV의 그 예능 프로그램도 보면 소위 뭐 돌싱 응? 그 어떤 다시 미팅하는 그런 그 이제 이혼했던 이혼을 경험한 젊은 남성과 여성이 또 아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다시 이렇게 서로 데이트를 하면서 그 상대를 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한 번씩 보면 그러니까 이혼은 이미 그 사회의 부정적 낙인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음, 그런데 이제 이혼율의 상승은 결혼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결혼이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존경을 바탕으로 한 만족스럽고 신선한 것이어야 한다는 그런 가치관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결혼을 쉽게 하지 말 것, 예, 잘못됐다고 판단됐을 때는 빨리 물을 것,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이것도 이제 오래전치 그 통계예요. 네 쌍마다 한 쌍이 아니라 지금은 세 쌍마다 한 쌍씩 이혼을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것 좀 볼까요? 착한 사람이 행복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가족이 이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그런 어떤 그 책임감이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건 가족의 재발견 문제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죠. 우리가 착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무엇이거나 복합적이고 중층적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우리도 만들려고 했다가 이제 통과되지는 못한 게 뭐냐면 그 지금 또 그 사람 이름이 얼른 떠오르지 않는데 우리나라 영화도 그 목격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목격자. 그 여성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쫓기다가 누군가에게 이제 망치로 이렇게 그 가격을 당해서 목숨을 잃는. 네. 근데 이제 그 남성 주인공이 새벽 늦게 이제 술 마시고 휴가해서 아파트 저 거실에서 이제 생수를 들이키고 밖을 내다보다가 그 살인 현장을 목격한 거잖아요. 근데 불이 켜지니까 범인이 올려다보고 그래서 범인 눈과 목격자의 눈이 이렇게 이제 마주하고 그로부터 공포가 확산되잖아요. 내 동호수를 그 범인이 알고 있어서 내가 그 범죄자에 대해서 신고를 머뭇거리게 되고 결국 가족이 위협을 당하고 나서야 이제 그 범인과 맞붙는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다루고 있는 게 이제 목격자죠. 그 목격자의 그 이론적 배경이 하여튼 내 이름은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데 뉴욕에서 한 여성이 밤늦게 그 귀가하다가 주택가 골목길에서 강도를 당해서 이제 죽음에 이른 사건. 근데 그때 이제
그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그 여성이 그 하소연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창문 그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는 얘기죠. 지켜봤는데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뭐 방관자 효과라고 이야기하죠. 왜 신고하지 않느냐? 나만 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목격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신고했겠지 하는 마음에.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그런 실험이 계속 여러 차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글들을 보면. 그래서 이제 목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고를 덜 하더라. 근데 목격자 수가 줄어들면 신고하는 비율이 높더라. 이걸 방관자 효과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 이를테면 그와 같은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누군가 신고를 했더라면 그 피해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성서에 나오는 것처럼 착한 사마리아인,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걸 목격한 사람은 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는 이제 그런 그 골자가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었죠. 근데 그것이 그 목격한 사람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처벌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이런 또 반론도 있어가지고 입법으로 이루어지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착한 그 사마리아인 법, 또 흥부, 착한 흥부,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흥부, 우리의 전통 그 이제 그 어떤 이념에서 흥부는 뭐 놀부가 뭐 이렇게 그 욕심 많은 형 놀부가 재산을 다 차지하고 그래서 이제 애들 먹일 게 없어서 이렇게 그 구걸하러 가서 이제 뺨도 맞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근데 흥부는 하여튼 그래도 착해서 뭐 제비도 뭐 다리 다친 제비도 이렇게 저 간호해주고, 그래서 제비가 이제 다음에 봄에 왔을 때 이렇게 뭐 황금 뭐 씨를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이제 뭐 복을 받고, 놀부와 같이 약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게 착한 흥부의 법칙이 우리에게 강조됐었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우리가 이제 집안에서 여러분 가족에서 부모님한테 여러분이 형제가 있다면, 형제 자매가 있다면, 뭐 언니나 뭐 오빠나 형이나 그랬을 때는 어떤 얘기를 많이 들어요? 동생들 잘 돌보고, 동생한테 싸우지 말고 양보하고. 근데 이제 동생이란 녀석들은 맨날 보채기만 하고 뭐 울고, 형이, 누나가, 오빠가 뭐 내 것 다 가져갔다고 이러고, 그러면 이제 저녁에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건 나죠. 형, 응? 형. 어, 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착하게 살라는 얘기는 뭡니까? 부모 말씀 잘 듣는 거. 그다음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거. 동료들과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잘 지내고 돌봐주고. 자, 이렇게 집에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어때요? 보상에 따르죠. 그렇죠? 보상에 따르. 그게 착한 흥부의 법칙이죠. 그런데 학교를 벗어나면, 이제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취업 시장에서 엄청난 이제 경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취업에 성공했어도 그 내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업무를 이제 진행하면서 받게 되죠. 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내가 하냐면, 소위 착한 승부의 법칙은 우리가 가정 내에 머물 때, 그다음에 학교에 머물 때만 해당된다, 이런 말이에요. 어, 그 사회에 나가면 내가 착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보상해 주는 게 아니죠. 그분의 끊임없는 경쟁 유지에, 그런 그 경쟁을 권장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선택 행위에 있어서 뭔가를 착한 내 의지도 그렇고 사회의 규범도 그렇고 착하다고 믿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그런 행위가 아니라 나에게 이익인가 불이익인가, 이익인가 손해인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고 그러죠. 자, 이제 그런 이제 큰 맥락 속에서 이 글을 조금만 보도록 합시다. 착한 사람은 근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 착하면 행복하죠. 근데 이 글의 이제 취지는 이거예요. 보면 그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누군가 자꾸 뭔가 부탁을 하면
사소한 부탁인데 부탁을 하면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주죠. 들어주다 보면 나중에 큰 부탁까지 이를테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 그 큰 부탁을 또 해오고 그러면 이제 몇 번 해놔서 그걸 또 거절하기가 마땅치 않은, 혹시 거절하면 그 관계가 또 단절될까 두렵기도 하고 비난을 받을까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죠. 근데 계속 그런 부탁을 들어주는 거 안 된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걸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관계도 그렇고 특히 가족 내에서도 그렇고. 자 봅시다. 음. 자, 심리 상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지만 상담실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은 모두 착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하고 선한 성품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거.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도 상담실에 찾아오기는 해요. 그들은 늘 타인을 의심하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문제 생기면 무조건 남 탓을 하고 마음이 꼬여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상담실에 가서 또 말꼬투리를 잡아 상담을 종결하거나 자기 생각과 견해를 오히려 상담자를 조정하려고 하는 거.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떠나가 버리는 그 사람의 종류가 참 많아요. 착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고. 근데 음 오랫동안 상담을 하면서 이 글의 저자가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 대다수가 상담실이 아닌 사회에서 만났다면 뭐 호감을 주거나 적어도 불편하지는 않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갖게 됐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왜 착한 사람들이 상담실에는 차고 넘칠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삶의 만족과 행복은 멀리 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행복의 법칙. 어릴 때 착해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고 착하게 행동했을 때는 칭찬과 격려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쭉 아까 내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또 학교에서 공부를 또 잘해야 되고 착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세계는 아이가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막을 내리죠. 혼자 힘으로 삶을 개척해야 하는 시기를 맞았다 말이야. 뭐 착하면 모든 것이 용인되는 그런 세계가 이제 아니라 능력과 투지를 필요하는 이 경쟁 세계로 내몰리는 그들의 삶에는 이제 착하면 잘 된다는 흥부의 법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더라. 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무한 경쟁이 게임의 규칙이 되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네마다 그마다 상경가파이 그렇죠. 내가 이제 광주 첨단 이주구, 북구의 첨단 이주라고 아파트 이제 그 시가지입니다. 아파트만 있는 곳인데 조금 이제 우리 집 있는 곳은 완전히 아파트만 있고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한쪽으로 조금 한 10분, 15분 걸어가면 이제 소위 상가가 있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음식점도 있고 다양한 상가가 있는데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 많이 비어 있어요. 어. 그러니까 때문에 임대 문이 엊그저께 장사를 했는데 간판이 바뀌거나 비어 있거나 그런 곳이 많더라고요. 바로 그거죠. 동네마다 거리마다 상장 간판이 주로 많이 바뀌죠. 간판이 한번 바뀔 때마다 실패와 좌절을 겪는 누군가가 있겠죠. 그와 함께 실패의 아픔을 겪어야 하는 가족이 있고 무한 경쟁은 이렇게 승자에게는 이제 그러니까 승자 독식 사회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영원한 승자는 없다. 누구나 불안감에 시달리더라. 특히 착한 사마리아인들은 자신이 믿고 있던 삶의 법칙과 방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한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집안에 머물 때, 학교에 있을 때 부모님과 선생님이 착하게 공부도 잘하고 동생도 잘 건사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고 그러면 상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회에 나오면 그렇지 않더라. 주변을 둘러보면 자신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불리를 감수하지 않고 상대가 무너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고 일말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선하게 행동하면 그것이 다시 선함으로 돌아온다는 흥부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경쟁자와 힘든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한 발 물러나서 서로 편한 관계를 만들거나 남을 쉽게 믿어 사기를 당하거나 동업자의 편의를 봐주다가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손해, 실패, 좌절에 익숙해져.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착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듀크 로빈스는 그의 책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좋은 사람 콤플렉스, 착한 사람 콤플렉스. 착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왜곡된 사고의 틀에 길들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이상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착한 사마리아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 듀크의 책은 우리 마음을 씁쓸하게 하죠. 그래서 착해서는 안 된다. 아, 남을 좋아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본성은 세상 모든 사회 조직의 밑바탕이 되고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되잖아요. 타인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 기꺼이 불이익을 감수하는 이런 태도는 무한 경쟁 사회에서 균형을 유지하기는 원동력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나치게 타인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이게 이제 타인은 우리 수업에서는 이야기한 적이 하지 않았군요. 내가 지난 학기에 그 고전 명작 읽기, 명작 고전 읽기였나요? 예, 그 과목에서 이제 그 프랑스의 세계적인 뭐 철학 사상가고 작가인 사르트르의 구토라고 하는 소설을 이제 설명을 한번 하면서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사르트르가 이제 그 자신의 책에서 한 얘기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 제목을 가져와서 제목과 그 어떤 주제의식을 가져와서 웹툰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웹툰을 기반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넷플릭스에 올라 있더라고요. 타인은 지옥이다. 타인은 지옥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타인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체적 삶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있는 삶. 착한 사마리아인들의 문제점은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 착하게 살아야죠. 다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내가 싫으면 싫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체적 사고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부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행위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그런 교양 과목이다라고 제가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음, 착한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착한 아이로 태어난 게 아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변 환경과 어른들의 요구에 자신을 그렇게 맞춘 것. 그들은 타인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습관. 타인의 시선으로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선생님이 어떻게 평가할까? 착하게 살아라고 했는데, 예?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동생들 잘 돌보고 친구들과 잘 지내라고 했는데 늘 이렇게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억압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신에게 더 엄격하고 통제적인 사람, 사회생활은 이런 사람들에게 지뢰밭이다 그 말이에요. 타인을 배려하고 상대방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다가 전투적으로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관철하는 사람들에게 치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또 착한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눈치 보는 관계를 만들고 힘들어하고, 심지어 치열한 경쟁 관계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다 손해를 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음? 진짜 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착한 사람이 그런 컴플렉스, 여기는 또 요나 컴플렉스가 뭡니까? 착한 사람들이 가진 지나친 겸손과 조심성, 소극적인 태도는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조금만 더 버티고, 쫀버 정신이라고 하죠. 조금만 더 버티고 싸운다면 그 인생에서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물러나는 사람들, 이걸 요나 콤플렉스라고 부르는데, 네? 착한 사람이 요나 콤플렉스 벗어나 자신의 인생을 당당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어린 시절 형성된 자기 역할의 가면, 페르소나, 사회적으로 형성된 가면, 퍼소나라고도 하고, 페르소나를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과 딸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다기보다는 사실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때 이게 중요해요. 아들이고 딸이어서 무조건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때만 사랑을 받다 이 말이에요. 어, 어? 부모, 아까 내가 했던 얘기입니다. 다 내가 형제끼리 사이좋게 착하게 지내고 친구들을 잘 사귀고, 이게 바로 겸손한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겠죠. 그러다 운동과 공부까지 잘하기를. 예. 그러니까 부모의 발음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가짜 나가 만들어진다. 페르소나, 가짜 나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뭐 진짜 나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목소리와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자, 여기 봅시다. 사회생활 중에 누군가가 문제가 생겼을 때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어느 한쪽이 먼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덮어놓고 무조건 사과했다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럴 경우에 문제의 책임을 져야 하는 더욱 힘든 과제가 주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싸우고 경쟁할 때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착한 사람에게를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라, 어? 아, 음, 알겠죠? 예? 우리 아이는 지킬 박사 하이트가 이거 다 알잖아요. 지킬 박사 하이트. 네, 우리는 이렇게 양면적이고 또는 복합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는 양면성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칼 융은 이제 프로이드 제자입니다. 제자가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삶과 전혀 다른 어두운 하여튼 놀랄만한 일이 아니 당연한 현상이다. 인간에게는 시소와 같은 서로 대립적인 심정이 적용하더라. 전쟁이 일어나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평화다. 인간 내면 깊숙한 곳에는 의식하는 나를 대표하는 자와 함께 그 대립선상에 무의식이 있는 나를 대표하는 그림자가 있다. 그림자는 한마디로 자의 어두운 면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제목이 재밌잖아요. 방화범이 되고 싶은 소방관, 지킬과 하이트, 소방관. 불을 끄는 사람이죠. 그게 직업이고 자신의 책임이잖아요. 근데 자신의 무의식적으로 억압된 그 무의식에는 자신도 불을 한번 질러보고 싶은, 참 재밌습니다. 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그래서 이 자아가 커질수록 자, 정의와 사랑과 선을 행하는 사람들 내면에는 큰 자아가 있더라. 그만큼 자신의 그림자 인격을 억누른 이성적으로 살려고 선하게 그렇게 하긴 해야 돼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 전혀 아니고 여러분도 뭐 그 의미를 잘 못 알아듣지는 않았을 거예요. 유럽 속담에 있군요. 모든 소방관은 방화범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 불을 끄는 일을 하는 소방관은 불을 내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되는데 이것은 그의 내면에 있는 자아와 그림자가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에서 발생한다. 자, 그림자는 일종의 시속 게임을 하더라. 예, 균형을 말하죠. 이 균형이 깨졌을 때는 이제 그 어떤 이탈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여기도 있는데 가족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가족 내에서는 어떻게 그 타인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치고 가족 내에서는 노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타인들과 관계에서는 그래 노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돼보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가족 내에서는 잘 안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자녀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는 부모의 그림자를 넘겨주지 않는 것, 부모의 어두운 면을 넘겨주지 않는 것. 근데 부모가 넘겨주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애써봐야 소용이 없다. 부모의 그림자를 무의식적으로 자식에게 전이된다. 무섭죠. 부모의 그림자. 그러니까 부모 되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모,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 그쵸? 네.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하는 행위들은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누구에게 배웠을 것인가? 부모한테. 그러니까 누군가가 매우 폭력적이고, 그 무례하고,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우리는 그를 비난하잖아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제 이를테면 촉법소년이라든가 어린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그런 범죄를 아주 잔혹한 범죄를 많이 저지르잖아요. 그때 우리가 늘 혀를 끌끌 차면서 저런 못된 것을 누구에게 배웠을까? 답은 다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의 부모가 정말 모범적인 어떤 가정을 이루고 자신들의 자녀를 따뜻하게 양육했으면 저런 아이들이 나올 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다. 그러니까 부모 되기의 역할. 내가 이제 시간 때문에 그걸 지금 다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강의실에서는 충분히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도 이제 분석해서 발표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내가 이제 그걸 전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10주차 50분간 지금 수업 영상을 요약해서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모 되기의 역할, 무한한 책임감을 가질 것이 정말 중요하다. 나는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 사람입니다. 예. 부모의 그림자. 그림자를 남에게 전가하는 경우에 중에 최악은 부모가 자녀에게 그림자를 짊어지게 하는 행위. 예, 부모가 자녀에게 그림자를 짊어지게 하는 행위. 잘못된 그림자 투사는 당연히 어떤 문제아를 낳더라. 이런 얘기죠. 예, 예. 그래서 부모 스스로 균형 잡힌, 여기 균형 잡힌, 근데 내 이제 책임감, 내가 했던 이야기는 책임감. 자, 이 정도로 일단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를 하죠. 마무리를 하죠. 예, 여기까지 할게요. 10주 차. 고맙습니다.